저는 제 딸을 죽인 사람의 아버지를 매일 제 손으로 내린 커피로 대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던 그리고 다시 이어붙여야 할 실마리를 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진실이 꼭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봅니다. 제 망원동 카페 11시의 고양이는 겉보기엔 참 평화롭죠. 10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조금은 낡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커피 향이 늘 은은하게 퍼져 있고 오후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로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손님들 대부분은 동네 주민이나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찾아오는 작가 지망생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제 깊은 상처를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어제와 같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그 평화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마치 종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영우 노인이라고 부를게요. 연세가 70은 좋게 넘어 보이셨고 키가 크고 곧은 자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사였지만 눈빛만큼은 늘 무언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말수는 적으셨죠. 들어오시면 늘 카페 창가 구석 딱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처음부터 노인을 위해 예약된 자리였던 것처럼요. 주문하시는 메뉴도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나지막하고 무게가 있었는데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는 이상한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였죠.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 노인은 제게 짧게 목례하고는 늘 지참하시는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커피가 식어갈 때까지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주변에 어떤 소란이 일어나도 절대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일상의 루틴이었지만 단 하나, 계산을 할 때마다 노인이 하시는 말씀은 제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노인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기 직전 꼭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말을 건네셨죠. 따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대답했죠. 어르신, 저는 딸 없어요. 아마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심장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외동딸 하은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직도 제 딸은 제 삶의 모든 공백을 채우고 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제 대답에 어떤 반론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미소를 그대로 지은 채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카페 문을 나서는 게 전부였어요. 그 미소는 마치 제가 당신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죠라고 말하는 듯한 묘한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불쑥 짜증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제게 와서 왜 하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하지만 노인에게서는
단 한 번도 위험하거나 악의적인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슬프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의 이상한 습관처럼 느껴졌을 뿐이죠. 매번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안의 오래된 상처는 다시 아물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관객 여러분도 아마 그 노인을 보셨다면 저와 같은 미묘한 불편함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셨을 겁니다. 그 노인의 존재 자체가 제 일상에 내려앉은 검은 그림자였으니까요. 이제 이 불편함이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갈지 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다려졌을 뿐이죠. 저는 노인이 저에게 계속 하은이의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모순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집니다. 차분하고 성실한 카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10년 전 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여자만 남게 되죠. 제 집은 크지 않았지만 벽 한쪽은 온전히 하은이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지 가득 하은이의 사진들이 조용히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유품들이 상자 속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은이의 그림 일기장, 달아해진 곰 인형, 마지막으로 신었던 빨간 운동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물건들은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이자 동시에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 덩어리였죠. 이혼한 남편은 사고 직후 몇 년간 이 공간을 함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그만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를 잊는다는 것은 제가 하은이의 엄마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과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저는 이 카페와 하은이의 유품 속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은이의 죽음은 경찰에 의해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에 치였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줄곧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며칠 뒤에 자수했다고 했어요. 자수했다는 운전자가 낸 진술은 너무나도 깔끔했고 사건의 마무리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도 이상하게 그 중요한 순간만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었죠. 증거는 부족했고 저는 억측을 하는 유족 취급을 받을까봐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밤마다 그 의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김영호 노인은 제 이성적인 판단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건네는 따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라는 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딸은 죽었지만 그녀의 좋은 영혼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고 때로는 당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화를 내거나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가 제가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그 의심, 그 미스터리의 구심점을 자꾸만 자극했기 때문이죠. 만약 노인이 정말 하은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노인의 말대로 하은이가 좋은 분이라면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묻힐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노인은 제가 포기해버린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희망이 제 가슴에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노인은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와서 그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매일 오후 3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등장 자체가 저에게는 일종의 고해성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죠. 과연 잃어버린 아이는 정말 죽은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년 동안 덮어두었던 낡은 서류철을 다시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제 오랜 슬픔을 걷어내고 진실을 찾아 나서라는 어떤 계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직은 노인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미스터리한 손님이 제 삶의 전부를 뒤흔들 거라는 예감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는 책의 제목, 손에 들린 작은 약통, 그리고 그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잠시 허공을 응시하는 그 슬픈 눈빛까지도요. 이 모든 관찰이 곧 제 삶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김영호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습관처럼 에스프레소 샷을 내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노인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어르신. 노인은 짧게 끄덕이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따라 카페 안은 유난히 고요했고 햇살은 더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후였기에 저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사실을 조금 넘겼을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카페를 갈랐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김영호 노인이 테이블에 얼굴을 박은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책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커피잔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라 일제히 노인을 향해 시선을 던졌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곧장 119에 신고했고 몇 분 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노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어가는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눈은 간신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나 고통이 아닌 오히려 절박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온몸의 기운을 짜내듯 아주 짧고 갈라진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따님은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다시 초점을 잃었고
손의 힘도 스르륵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끝내 남은 말을 잊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알 수 없는 세 글자만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따님은 도대체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인이 계산대에 두고 간 지갑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지갑을 챙겨 병원에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50대 남자의 얼굴과 지금의 70대 노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일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이름과 직책이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김영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검사? 노인이 강력부 검사였다고요? 늘 조용히 책만 읽던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 안에 다른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른 메모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딱 한 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그 메모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종된 서유정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유정, 제 이름입니다. 제 딸을 찾고 있다고요? 하은이는 10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아이입니다. 단순히 저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은 저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제가 잃어버린 딸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저를 매일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정체와 메모의 내용, 이 두 충격적인 단서가 저를 10년 전 제가 묻어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문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노인의 신분증과 수첩 메모를 손에 쥔 채 저는 병원에 가는 것도 잊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 하은이의 사고 서류가 담긴 낡은 상자로 달려간 것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펼쳐보는 그 서류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저의 짓눌린 세월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당 검사의 이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던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 김영호. 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맞았습니다. 매일 제 카페에 오던 그 노인이 바로 10년 전 제 딸의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켜버린 그 검사였던 것입니다. 서류 속의 김영호 검사는 50대였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지금 제 앞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지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당시에 그는 사건을 대충 훑어보고는 저에게 더 이상의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서유정 씨, 모든 증거가 사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억측은 그만두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왜 제 카페에 손님으로 나타난 걸까요? 가장 이상한 점은 나이였습니다. 당시 50대였던 검사 김영호가 지금 70대 노인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하필 서유정의 딸을 찾고 있다는 메모를 남긴 걸까요? 그는 사건을 종결시킨 장본인인데 말입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노인의 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낡은 서류철에 당시 김영우 검사가 날인했던 서명과 수첩의 필체는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특히 영호의 호를 쓰는 방식이 특이했는데 그것마저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맞습니다. 10년 전에 그 검사 김영호가 맞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10년 전에 그는 권력을 가진 검사였지만 지금의 그는 쇠약한 환자에 불과하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왜 신분을 숨기고 저를 찾아온 걸까요? 따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 미소와 그 말 한마디는 이제 단순한 노인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10년 동안 품고 온 죄책감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나를 지켜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우 노인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수첩이 저를 이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남긴 신분증 주소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의 진실과 노인이 말하려 했던 딸에 대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노인은 저에게 이 모든 진실을 넘겨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그의 지갑과 수첩을 단단히 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제가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참혹할지는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 발걸음은 1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거침없이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노인이 남긴 그 절박한 한마디와 수첩 속 메모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실종된 서유정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경찰 수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10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혀온 속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노인의 집을 뒤지기보다는 일단 그가 쓰러진 카페 상황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시 카페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낮의 소라는 온데간데없고 텅 빈 공간에 제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노인이 쓰러져 있던 창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와 바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죠. 그때 테이블과 벽 사이에 낀 아주 작고 얇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약 봉지였습니다. 약 봉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약이 아니라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인의 필체였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제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살아있다니요. 10년 전 제가 직접 화장한 것도 아니지만 명백히 사망 처리되어 제 마음속에 묻어버렸던 제 딸 하은이가 살아있다니요. 이것은 현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인이 헛소리를 남긴 것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각한 표정, 마지막에 절박한 눈빛, 그리고 전직 검사의 신분까지 이 모든 것이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페의 CCTV를 돌려봤습니다. 노인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면 속 노인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기 불과 1분 전, 노인은 두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마치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잠시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약 봉투 같은 것을 꺼내더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그것을 커피잔 아래 아주 작은 틈에 끼워두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곤 마치 약을 복용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테이블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노인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서라도 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텅 빈 카페에 서서 절규했습니다.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10년 동안 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제 인생을 하은이의 무덤 옆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은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실종되었던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그 사실이 덮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은폐했던 자가 이제 저에게 딸이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 편지는 제 삶의 중심축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미드포인트였습니다. 슬픔은 이제 희망으로, 그리고 그 희망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저는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를 붙잡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제 딸을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11시의 고양이 사장이 아닌 딸을 찾으려는 엄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확인한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되찾았다면 당장이라도 붙잡고 진실을 낱낱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영호 노인은 여전히 깊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노인이 위독하며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의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제게 커피를 마시러 오던 그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거대한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덮어버린 장본인들인데 이제 와서 노인의 메모와 편지 한 장을 들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진실을 밝히려 할까요?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직접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수첩, 10년 전 서류철, 그리고 편지 속 필체를 다시 한번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0년 전 검사 김영호 카페에 오던 노인 김영호. 그의 신분과 행동은
모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파헤칠 차례였습니다. 김영호가 10년 전 사건을 덮은 이유. 그는 왜 자신의 커리어와 명예를 걸고 그토록 단순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을까요? 단순한 부패 검사였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더 끔찍하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하은이의 사고 기록에 남아있던 차량 정보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인맥을 동원해 차량 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 딸 하은이를 치고 도주한 차량의 소유주는 바로 김영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김영호는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은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죄를 덮고 한 아이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모로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엄마의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매일 오후 3시에 제 카페에 찾아와 지친 눈빛으로 저를 관찰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슬픔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의 속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고 제 딸을 2번 죽인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위해 또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저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와 희망이라는 상반된 감정 속에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노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단서를 쥐고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정을 억누르고 노인이 의식을 되찾는 그 순간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였습니다. 저는 노인의 침대 옆에 굳게 선 채 그가 저에게 말하려 했던 나머지 진실을 듣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밤을 병실 앞 간이의자에서 지새웠습니다. 의료진에게는 먼 친척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저는 증오와 희망, 이 2가지 감정으로 노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나지 못하면 하은이의 생사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절대로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노인이 의식을 잠시 회복했습니다. 작은 기계음과 함께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노인의 눈은 저를 보자마자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팔을 들어 제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모든 분노와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그의 지친 모습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귀신처럼 사가 있었지만
10년 전 저에게 차갑게 판결을 내렸던 그 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유정 씨, 미안합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을 치었다. 10년 전 그 사고는 내 아들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지. 가슴이 찢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고도 검사였던 내가 그걸 덮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괴물 같은 선택을 했어. 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 모든 참혹한 진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 내가 사건을 덮은 지 3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려다 아들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노인은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근처로 이사 왔네. 매일매일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이 잃은 딸을 대신 지켜보며 속죄하려 했지. 그의 지친 미소, 그 미스터리한 한마디가 이제야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며 자신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죄 방식은 저에게는 너무나 잔혹했지만 그에게는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님은요? 제 딸은 살아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간절하게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온몸의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으는 듯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딸은 아직 살아있다네. 나는 그녀를 찾았다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고 그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 채 다시 위독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그 한마디만을 가슴에 품은 채 그의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딸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은 이제 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김영호 노인은 결국 다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것은 참혹한 진실과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용서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가 저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친 사람의 집 같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남자의 마지막 흔적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노인의 침실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제 딸 하은이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벽에 걸어두었던 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10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속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 소녀의 얼굴은 하은이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의 딸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품어왔던 절망이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내가 모은 정보로 딸을 꼭 찾아달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담긴 USB 하나와 깨끗하게 정리된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노인이 딸의 행방을 쫓기 위해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 장소, 시간 등의 기록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10년 동안 은밀하게 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편지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사과와 함께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정 씨, 당신의 고통이 저의 속죄였습니다. 저는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딸은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 직접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 수첩에 딸이 있는 곳에 마지막 단서를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을 되찾으십시오. 그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딸을 찾아달라는 마지막 소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노인의 죽음은 저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채 슬픔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제 카페 11시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카페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카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 딸의 위치가 적힌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원동의 밤거리는 차갑지만 제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오래 숨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1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딸을 찾아 나섭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매일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던 단골 손님이 제 딸의 죽음을 덮은 원수의 아버지였고 동시에 제 딸의 생존을 알려준 유일한 구원자였다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슬픔을 걷어내고 엄마로서의 본능을 따라 노인이 남긴 단서를 쫓아 제 딸 하은이를 찾으러 갈 겁니다. 10년 동안 제가 외면했던 진실, 이제 제가 직접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딸을 찾는 여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 같은 현실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제 여정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